이게 아니라고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믿었던 모모 한 잔의 진실. 두 기자님은요, 속 쓰릴 때 주로 뭐 어떤 걸로 속을 좀 달래시나요? 아무래도 국물 종류가 뜨끈뜨끈하게. 매운 거 먹습니다. 아, 진짜로? 육개장 같은 거 탁 먹으면은. 아니 근데 속이 쓰린데 매운 걸? 아유, 이열치요. 아하. 의외로 우유가 좋습니다. 어. 우유를 먹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거나 술 드시기 전에 내 위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 쓰릴 때 사실 우유 마시면 뭔가 이렇게 우유가 위 안쪽을 약간 코팅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 우리가 상비약처럼 마시는 이 우유,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실제로 우유의 단백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우유의 약 알칼리 성분은 쓰린 속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우유를 마신 뒤에 이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쓰린 속의 우유를 마시는 게 오히려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위장이 건강할 때는 우유가 속쓰림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는 우유에 든 칼슘, 카제인 같은 성분들을 녹이기 위해서 위산을 오히려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유를 마심으로써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소화 요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다 이거네요. 위산 분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급하게 속쓰림을 달래고 싶으시다면 우유보다는 여러분 물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물은 위산을 희석하는 데다가 위에서 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위산을 추가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은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거나 또 속쓰림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의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 쓰리다는 사람 있을 때 우유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이 낫죠. 네. 속쓰리면 우유, 노노. 우리의 위는 소중하니까요. 이젠 올바른 상식으로 대처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된 혀의 맛지도. 상식 테스트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지는 질문이라 불쾌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거니까. 상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무슨 상식일까요? 뭐야? 질문 나갑니다. 우리의 혀에서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이 중에 어딜까요? 쓴맛. 몰라? 쓴맛 1번. 요즘에 들은 얘기는 4번이에요? 1, 2, 3, 4 점. 자, 그러면 단맛은 어디예요? 4번. 단맛은 4번이요. 네. 공부 열심히 했네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오 기자는요? 1, 2, 3, 4. 뭐야, 그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답자가 있고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봐. 그래요? 바로 틀렸습니다.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고 칭찬 계속하더니 뭘 틀렸어? 자, 학창 시절에 분명 우리는 혀 끝은 단맛, 양옆은 짠맛과 신맛, 안쪽은 쓴맛, 혀 부위별로 맛을 다르게 느낀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일단 외웠지만은 혀 끝에서 쓴맛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결론적으로 요즘 교과서엔 혀의 맛지도가 없습니다. 이 옛날 사람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허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잘못된 혀의 맛지도를 외웠던 것이냐? 1901년 독일의 과학자 헤니히에 따르면 혀의 끝은 단맛, 앞은 짠맛, 옆은 신맛, 뒷부분은 쓴맛에 더 민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혀의 부위별로 특정 맛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 다만 헤니의 주장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혀의 부위별로 느끼는 맛이 다르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942년 미국 실험 심리학자 에드윈 보링이 헤니의 연구를 시각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배웠던 혀의 맛지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링도 사람들도 혀가 마치 부위별로 다르게 맛을 느낀다고 잘못 해석했고요. 수십 년간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배워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인 것처럼 과학계에서 주장될 수가 있지? 과학자들이 바로잡은 혀가 맛을 느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린 혀 속의 미뢰, 정확히는 감각 수용체를 통해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모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감각 수용체는 혀 전체의 분포, 그래서 혀의 어느 부위에서나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혀의 부위에 따라 특정 맛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잘못됐든 아니든 오늘도 열일하는 우리의 혀. 좋은 것만 먹고 아름다운 것만 담읍시다. 이게 아니라고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반전의 반전, 우아한 백조의 진실. 혹자는 이 직업을 화려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처럼 물밑에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동안 각종 광고나 강연, 기사 등에서 명언처럼 수없이 인용됐던 말, 백조는 발길질을 쉬지 않는다.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떠 있는다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우아하고 멋져 보이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여전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흔히 백조의 발길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 뜨기 위해 백조가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안 움직여? 가만히 있잖아. 어? 가만히 있잖아, 쟤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위에도 우아하고 아래도 우아했네. 네, 그냥 우아한 애였어요. 그냥 전체가 우아했네. 물 그냥 위... 가만히 있어도 뜨는구나. 아, 그럼요. 물 위에 고고한 자태로 떠 있는 백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쉼없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우아하게 발길질을 할 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완전 속았네. 그러니까 목이 더 바빠 들여다본다고. 백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타고난 피지컬 덕분이었습니다. 조류과인 백조는 깃털이 기름막으로 쌓여 있어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요. 이 방수복 같은 깃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제법 차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 역할을 하는 기낭, 공기가 들어있는 뼈인 함기골 조직 덕분에 물 위에 몸이 저절로 떨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난 피지컬로 그냥 떠 있던 거네. 그렇죠. 애초에 이런 명언은 왜 생긴 거예요? 왜 퍼지게 된 겁니까? 이 말은 사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야구 만화에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도 물 밑에선 치열하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극중의 캐릭터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자신이 강타자가 되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어필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가 근성, 노력의 상징처럼 퍼지면서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오해로 퍼진 겁니다. 만화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이게 되게 심지어. 컸구나. 근성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워낙 찰떡이다 보니까 퍼진 건데 과학적 근거는 없었네. 그러네. 백조는 물에 떠 있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됩시다. 이게 아니라고 싶고 7위 공개합니다. 국민 관절 건강 음식의 반전. 찬바람도 불고 뼈도 시린 계절. 관절 건강하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 사골곰탕. 사골곰탕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슘, 뼈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칼슘. 뼈를 우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인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인, 인 성분. 철분, 어허. 뜨끈하게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깍두기 하나면 칼슘이 마구마구 뿜뿜해서 뼈도 튼튼, 막 기운도 불끈불끈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골곰탕, 우리들의 관절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정말 사골곰탕에 칼슘이 풍부할까요? 아 없다고만 하지 마. 생각보다 덜 들어있는 건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 아이들 그래. 하고 얼마나 뼈를 고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그 빨래통에다가 곰국을 끓여가지고 보름을 먹였어요. 보름 끝날 때쯤 되면 쓴맛이 날 정도로 뼈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날 때까지 날 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수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곰탕이 네.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그 아까는 당시에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더니 그래. 그 당시엔 정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들의 적이네. 온 세상의 여성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 사골곰탕에 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골곰탕 한 그릇 약 400g에 든 칼슘의 양은 안타깝게도 고작 14.14mg.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에 불과한 양이다 보니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하루치 칼슘의 65%인 452mg이 든 우유 400ml를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야? 그리고 사골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끓이고 또 네. 끓여 먹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골 특유의 조리 과정이 뼈 건강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쩔 거야. 쓴맛이 날 때까지 끓였다니까. 정말 내 곰탕이 아, 이건- 곰국이 쓴맛 나는 건 봤어? 아 이건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뼈 비싸니까. 이거 오늘 방송 우리 엄마 무조건 아니 봐야 들통 나오면 2주 가거든. 여러 번 끓일수록 칼슘은 파괴되고 사골에서 인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비인 나오겠지. 근데 이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까지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의사들에 따르면 사골을 3번까지 끓였을 때는 인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4번째부터는 인 함량도 높아지면서 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15번 끓였거든요. 보름을 먹였기 때문에.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해. 아, 정말. 15번 어떻게 가는 아니 게. 보름을 끓이고 맨날 카레를 했다니까. 반찬하기 싫어. 그 집은 다 들통이었어요. 다들 통해요. 아 나 미치겠네. 우리 엄마 키가 10cm 더 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슘 다 빼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멸치. 공장판 다친 지 20년이에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선 사골 국물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미역이나 멸치나 우유나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가 든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사골, 소의 4다리의 뼈로 끓인 거니까 뼈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골곰탕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영양 섭취를 하면 음. 뭐엔 안 좋겠습니까? 안 먹는 것보단 전 낫다고.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우리의 소울푸드. 이제는 딱 3번만 끓여서 맛있게만 먹는 걸로. 이게 아니라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괴담의 진실. 늦은 밤 출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남은 김치찌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2번, 가스레인지를 켜고 국자로 저어가면서 냄비에 팔팔 끓인다. 두 기자님의 선택은? 저는 전자레인지 저걸 다시 불을 켜고 뭘 하기가 좀. 저는 좀 끓일 것 같아요. 왜죠? 전자파 나오니까. 전자파. 전자파 이미 딴 데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예로부터 마치 진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전자레인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전자파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긴대.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속설은 거짓! 그렇지! 간편함의 차이 외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김치찌개나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헛똑똑인 거예요. 아니 전자파는 쓰는 건 맞잖아. 허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 쓰는 건 맞죠? 전자파가 나오잖아. 나오죠. 그 전자파로 데우는 건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60Hz 주파수로 발생하는데요.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GHz의 주파수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리 현상이 없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DNA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다 해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일어나거나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뒤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돌릴 때 뭐 찜찜함 없이 그냥 간편하게 돌려 드시면 돌려도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이 안전하다는 건요. 종이나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등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 한정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 표시되지 않은 멜라민이라든가 일반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 조리 그릇에 전자레인지용 표시만 확인한 뒤 안심하고 드세요. 이게 아니라고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후루룩 짭짭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지! 일단은 안녕. 근데 점수는 높아. 왜? 나쁘지 않은 점수야. 59점이면 나는? 뭐 2위권 점수지.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종이컵에 타먹을 때 젓는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응.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 용량이 약 15% 정도 더 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본인의 뇌 몇 %나 사용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자기 뇌의 10%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이 15% 정도를 썼다. 이 5%의 차이로 그 사람이 인류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모르겠고 저는 한 5% 쓰는 것 같은데요. 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순남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얘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교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어도 여러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평생 뇌 10%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게로 치자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90% 이상을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그럼 인간은 뇌 몇 %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뇌 10%가 아닌 100%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두뇌가 활동을 할 때 뇌 속에 수백억 개의 뉴런 중 약 5%가량이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 100%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을 뿐 인간이 생활하는데 뇌 전 영역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쥐사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는요. 20살쯤 되면 인간은 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야, 100%를 다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학자들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천재가 탄생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뇌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을 10%밖에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뇌, 더 이상 뇌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뇌는 어떤 곳에 더 발달돼 있는지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3위 공개합니다. 딸기 우유의 배신. 한때 중고등학교 매점에서는 딸기 우유가 품절대란, 특히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딸기우유 많이 먹으면 한국 커졌어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이 이야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몸매를 원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딸기 우유를 열심히 먹었는데요. 자, 그런데 학창시절에 열심히 딸기 우유 드신 분들, 여러분 다 피해자십니다.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저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도 들어봤어. 진짜? 아니, 근데 왜 딸기 우유입니까? 자, 여성의 2차 성징 발달, 즉 가슴 발육에 중요하게 자라는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좋은 딸기가 들어간 우유를 마시면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딸기 우유 속설이 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딸기 우유에 들어있는 딸기 과즙 함량을 살펴봅시다. 단 1%. 예? 과연 1%의 과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전문가의 대답은 딸기 우유와 가슴 발육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기 우유 속설에 농락당한 여학생들 오매불망 간절히 기원하며 열심히 딸기 우유를 믿고 먹은 결과는 딸기 우유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다 의미 없다. 가슴은 유전이다. 오히려 체중 증가, 살만 찌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저 말 듣고 열심히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 완전 속았네요. 자, 여학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짓 정보, 잘못된 속설에 속지 마십시오. 딸기 우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맛으로 드십시오. 맛있죠? 그래, 맛있긴 해.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빵지 술래 여기부터 가세요. 이번엔 프랑스 여행객들이 마주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와, 내가 드디어 프랑스에 오다니. 프랑스에 왔으니 바게트랑 크루아상은 무조건 먹어야지. 야, 진짜 맛있다. 역시 원조가 다르긴 하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불편한 진실 찾으셨습니까? 프랑스가 크루아상의 원조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저는 파리에 가서 크루아상 대회 1등한 집에서 줄을 40분 넘게 서서 크루아상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크루아상 자체가 불어 아닙니까? 그렇지. 크루아상. 유럽인의 아침 식탁을 책임지고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겉바속촉 크루아상.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빵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크루아상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 여행 가서 샵 프랑스 여행, 샵 크루아상, 샵 원조의 맛 SNS에 인증사진 올렸던 분들 전 기자처럼요. 땡! 미치겠다. 안타깝지만 원조 빵지 술래 실패! 크루아상의 기원은 프랑스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
크루아상의 기원은 오스트리아 빵인 키펠에서 시작됐습니다. 키펠은 크루아상보다 밀도가 높고 벗겨지기 쉬운 브리오슈 같은 반죽으로 만든 초승달 모양의 효모 빵인데요. 1839년 오스트리아 포병 장교가 파리에 오스트리아 빈 스타일의 빵집을 차리면서 프랑스의 키펠이 전파. 큰 인기를 끌며 파리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됐고요. 그렇게 키펠의 매력에 빠진 프랑스인들은 이후 페이스트리 반죽을 활용해 키펠을 조금 더 바삭한 지금의 크루아상 형태로 발전시켰고 이름 또한 나중에 붙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오스트리아 빵인데 발전시킨 건 프랑스가 맞긴 하네. 그렇죠. 원조 오스트리아라는 거죠. 야, 그럼 프랑스가 크루아상 원조로 생각해서 빵 지술래 갔다 온 정 기자님 같은 분들은 40분 기다렸다니까. 그 버터 크루아상 하나 먹으려고. 죄송한데 오스트리아로 가셔야 돼요. 오스트리아로 다시 가야 됩니다. 크루아상에 대해 몰랐던 진실, 빵돌이 빵수리분들 앞으로는 크루아상의 기원을 맛보시려면 오스트리아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11을 공개합니다. 오독 모모의 반전. 두 기자님은 만약에 우리 앞에 복숭아씨, 수박씨, 사과씨가 있다면 기꺼이 드시겠습니까? 기왕 먹으려면 수박씨 먹겠습니다. 수박씨. 조그마니까. 굳이 나도 벌칙으로 먹어야 된다면 수박으로 갈게요. 근데 씨를 왜 먹는 거예요? 그 독성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 맛있는 과육을 먹어야죠. 그래. 과육이 아닌 씨를 먹으라니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일의 씨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 바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사실 과일의 씨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분류가 씨로 안 되고 견과류로 들어가잖아. 그래. 저걸 견과류로 분류하고 있죠. 예? 슬슬 불편해지고 있죠. 아니 제일 땅에다 묻으면 뭐가 되냐고 그래서. 뭐가 됩니다. 아몬드가 나와? 자, 우리가 철석같이 견과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몬드가 사실은 견과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견과류도 과일의 분류 중 하나긴 합니다만 보통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견과류는 일반적으로는 힘으로는 쪼갤 수 없고 단단한 외피 안에 하나의 씨가 들어있는 나무 열매 종류로요. 주로 밤, 도토리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져서 저절로 벌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견과가 아니라 복숭아나 살구 같은 핵과 식물로요. 실제로 아몬드 나무를 보면 꽃이 피면서 중앙에 씨를 가진 과육 중심의 열매가 열리는데요. 와. 나중에 이 과육이 마르면서 그 안에 있는 씨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아몬드.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아몬드는 엄밀히 따지면 견과류가 아닌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씨인지라 독성이 있지만 우리는 독성을 제거한 품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아몬드 견과류 얘기하면 제일 먼저 예로 들잖아. 많이 먹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은 틀린 거였네.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견과가 아님에도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다는 점을 포함해 성분, 외양, 오독오독한 식감 등이 견과류와 상당히 유사. 그래서 아몬드는 견과류라는 오해가 생겨서 마치 진실처럼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몬드가 견과류라는 인식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식물학자인 주디 젠스테트 또한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견과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정정하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물학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아몬드는 사실 견과류가 아닌 엄연히 열매가 있는 과일의 씨지만 소소한 상식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오독오독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8일 공개합니다. 모모보다 모모가 먼저. 자, 여러분 자전거와 오토바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성냥과 라이터. 각각 뭐가 더 먼저 나왔을까요? 자, 일단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전거,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당연히 가스레인지. 성냥과 라이터. 성냥. 한심합니다. 네. 인류도, 물건도, 과학도 끊임없이 더 나은, 더 편리한 모습으로 변형, 발전되었습니다. 그런 성냥과 라이터는 그 반대였다는 불편한 진실.
어딘가 구식이고 원시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성냥. 그런데 이 성냥보다 라이터가 먼저 발명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이터 성냥이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담배 주머니와 함께 휴대용 부싯돌을 들고 다녔습니다. 진짜 불편했겠다. 그러다가 1823년 독일의 화학자 요한 볼프강 되벨라이너가 최초로 라이터의 시초인 되벨라이너 램프를 발명. 이 램프는 아연 금속이 황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생성.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이 점화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와. 당시 1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끄나 했지만 휴대하기에는 크고 위험물질인 황산을 이용한 데다가 구조까지 복잡. 결국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터의 시조는 맞네. 그리고 4년 뒤인 1827년 영국의 화학자 존 워커가 프릭션 라이트라는 최초의 현대식 마찰 성냥을 발명. 75mm 길이의 나뭇개비를 마찰력 있는 유리종이 사이에 끼워서 긁기만 하면 불이 붙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성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라이터의 시초가 나오고 4년 뒤에야 성냥이 등장한 것이죠. 야, 성냥이 더 늦었다는 건 진짜 충격이다. 어떻게 좀 보면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라이터가 선배. 라이터가 먼저야. 아까 저 라이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라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라이터는 언제 나온 거예요? 1910년 미국 알사에서 최초의 초소형 부싯돌 라이터인 피스트 5 리터를 개발. 바로 우리가 아는 라이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거 요즘 장난감처럼 일부러 저런 모양으로 라이터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더 원형에 가까운 거였어요. 오리지널이었어. 얘를 오마주한 겁니다. 당연한 상식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불편한 진실. 라이터가 성냥보다 먼저였다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19. 3위를 공개합니다. 흰 팽이버섯 먹으면 뭐뭐? 자, 부담 없는 가격에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요리할 때 식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팽이버섯. 대표 K푸드인 불고기, 김치찌개 등 어떤 요리에든 환상궁합을 자랑. 그뿐만 아니라 팽이버섯 볶음, 팽이버섯전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되고 있지요. 자, 팽이버섯은 이렇게 국내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때 무려 25개국에 수출 효자 품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매년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아리가또네. 제주는 곰, 아니 우리나라가 부르는데 돈은 일본이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지? 아, 이거- 저것도 혹시 그게 로열티. 로열티가 저쪽에 있구나, 일본에. 진짜? 아니 양- 이거 우리가 먹는 거고 생산도 우리가 하는데 그거 종자 로열티 있어요. 종자 로열티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던 흰색 팽이버섯 70% 이상이 사실은 품종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일본산 품종. 자,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분명 우리나라에서 재배했지만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일본산 품종 팽이버섯의 로열티는 약 3%. 국내 농가에서 매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냥 돈이 나가는 거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특허니까 뭐 어떻게? 이거 뭐 특허화된 종자니까 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되게 아깝네.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불고기 먹을 때 무조건 넣잖아, 저거. 자, 그렇다고 팽이버섯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갈색 팽이버섯 등 국산 품종들을 개발. 해외로 유출되는 종자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먹을수록 남 좋은 일 시키는 팽이버섯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알아야겠네요. 전 처음 들었는데 이 얘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 게 이것도 재배하는 아우, 당연한 당연하죠. 농가분들도 네. 계십니다. 아, 농가 수익이 맞아요. 걸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진실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6위 공개합니다. 세종대왕 가문의 숨겨진 비밀.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중에 빠지지 않고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과학, 음악, 법제정, 영토확장, 민생까지 안정시킨 성군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못하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조선 역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죠? 그럼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끔찍하다. 조선시대 왕 계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맏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세종대왕은 태종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세 번째. 세 번째. 정 기자는요? 예? 아니, 의견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사실로 말하는. 아 그러니까 그 사실. 첫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이던 시절 자유분방한 한량 기질을 가진 양녕대군과 자질이 미약한 효령대군 두 형을 제치고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됐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숨겨진 형들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 못 했던 거예요. 아. 네, 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네. 말씀드려도 되나? 고민이 지금 아 그럼 그 야사를 좀 풀어놨어요. 방송 중에 야사를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역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 이거 역사 방송- 강사예요. 공공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다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게 오피셜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기록에서 세종대왕 가계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헐. 세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이방원이 말하길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 셋을 연이어 여의고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라고 회고 양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이 3명이 더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6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그 3명의 형이 요절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만약 3명의 형이 살아있어서 세종대왕이 6번째 아들이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실상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사실상 뻔뻔하네. 정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이 3번째 아들이든 6번째 아들이든 태평성대를 만드시고 한글을 선물해 주신 성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3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유교의 오해와 진실. 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003년생입니다. 2003년? 그냥 유학가는? 너? 나 2000년. 아, 2000. 그럼 동생이네요. 아, 나 얼굴 딱 봐도 형인 줄 알고. 초면인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K-유교 문화를 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로 서열 정리를 할 정도로 유독 나이를 따지는 게 K-문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엄청 따지죠. 더 신기한 게 한 8 몇 년생쯤 되는 분들은 빠른 이런 것까지 따진다니까요. 아, 따져. 맞아. 그 알베가 빠른 83가 뭐 그렇지 않았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빠르니까 나한테 형이라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난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K-나이 문화가 유교에서 강조했던 덕목인 삼강오륜, 그중에서도 장유유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장, 어릴유, 있을유, 차례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강조한 덕목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정말로 장유유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오잉? 아니, 장유유서가 그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지? 어른 먼저 드시고 근데 이게 나이다. 이게 오해였다는 거야. 나이가 아니면 뭐야 그럼?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신분인가? 아, 액면이요? 액면으로 가면은 내가 먼저 먹을게 이제. 한학 전문가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는 나이가 아닌 학렬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 학렬이란 친족 관계에서 상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서열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는 단순 나이가 아닌 학렬에 따른 가문 내 위계 질서를 다룬 가족 간의 윤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절친이었던 오성과 한음 나이 차이 엄청나잖아요. 5살인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왜 학년을 따지면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나보다 뭐 삼촌이네 당숙이네 뭐 많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삼강오륜의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인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성 역할을 구분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이 남존여비처럼 남녀 차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모두 오류. 어허. 지아비는 굳건함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부인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설 것이다. 뭐 이것 역시 시대적 한계가 있는 해설이긴 하지만 아하. 다시 말해 부부 유별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처신하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자. 다르다는 뜻이죠.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엄청난 네. 다른 개념이죠. 요즘에 적용해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예.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니까. 네. 야, 이거 유교를 제대로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 유교를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꼰대라는 둥, 뭐 고리타분하다는 둥 이렇게만 여겼던 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했던 유교의 진실, 이제 참뜻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1일 공개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바뀐 이유.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마치 준애국가적인 노래가 있죠. 아 이거 광태형. 따라 200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짜라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죠. 네. 가사에 독도 주소, 위도, 기온, 강수량까지 온갖 정보도 있었어요. 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나오면 조용히 가사를 흥얼거리며 답을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주 뇌리에 박힌 노래죠. 이거는 뭐 사실은 기계적으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렇죠. 누가 붙잡고 울릉도 동남쪽 하면 바로 백길 따라 200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 노래지. 거의 애국가 수준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어린 시절 부르던 가사 그대로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원곡이 발매된 게 1982년입니다.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독도 정보와 함께 가사도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독도의 행정구역인 남면 도동의 명칭이 바뀌면서 가사 또한 독도리로 수정. 노일 전쟁은 러일 전쟁으로, 백길 따라 200리는 백길 따라 87K, 87K로 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 1300 가사는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 1800으로 수정. 200리를 87K는 재밌다. 87K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온도가 올랐습니다. 너 올랐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기왕 정보를 담을 거 좀 정확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개사됐는데 원곡 가사를 먼저 들려드릴 테니 어떤 부분이 개사가 됐을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왕 13년 선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 옛날 세종실록 지리지가 페이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쪽? 이렇게. 50조억 셋째 줄 뭐 이렇게. 세종실록 시리즈인데 이제 50이 아닌 예. 장수가 좀 바뀌었다. 58페이지라든가 페이지에 오류가 좀 발견이 된 거죠. 네. 58페이지 셋째 줄 뭐 이렇게. 정답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실제 독도가 언급된 부분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 아닌 세종실록 지리지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 현조로요. 줄은 맞네.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언급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사를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제. 선나라 우상국 강원도 울진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예 바꿨네.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 안 했네.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말하면 우리 세대인 거고요. 그래.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죠. 강원도 울진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원도 울진현. 입에 짝짝 붙네 이게 더. 완전 붙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개사된 부분을 반영해서 불러야 되겠네요, 진짜. 맞아요. 예.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앞으로 누군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고 묻는다면 독도는 우리 땅의 최신 가사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0위 공개합니다. 바보 온다는 모모가 아니다.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 어릴 적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농담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는 정말로 커서 온달을 찾아가 결혼. 이후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만들어냈다는 내조의 여왕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 단순한 설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한국 고대사 학계는 온달 왕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바보라 믿어왔던 온달이 실제로는 바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확신에 차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 위례성 전투에서 사망하는 거잖아요. 아, 그 마차산도 우리가 네. 기억나고. 평강공주의 내조 스토리도 이거 과장된 겁니까? 하하.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닌 이유.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구려에서 바보로 놀림받던 평민이 귀족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사실상 아예 거의 불가능. 그렇지. 아무리 평강공주의 고집이 세도 왕이 바보를 사위로 삼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달이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한 하층민이 아니라 최소한 왕실과 결혼이 가능한 하급 귀족 신분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일리 있네요. 당시는 고구려의 귀족이 개편되고 북방계와 남방계에 치열한 내분이 있었던 때로 평원왕이 기존 귀족 세력이 아닌 다른 보호 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온달이 바보라는 건 왜 나온 거예요? 약간 음해하려는 거였나? 오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 혐오하려고. 지금 이제 두 집단의 견제라고 한다면 어허. 저쪽은 바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폄훼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당시 온달에 대한 바보라는 수식어는 신흥 귀족 혹은 하급 귀족 출신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흥 세력을 당시 전통 귀족들이 경멸의 시선을 담아 부르던 호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삼국사기 열전 속 바보 온달의 바보를 한자 어리석을 우를 사용해 우온달로 표현. 어리석을 우자에는 어리석다라는 뜻뿐 아니라 고지식하다, 무직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번역의 오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됐는데 좀 바보라고 불리는 거 억울할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나만 아는 바보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죠? 정말 바보형이네요. 아니, 나무가 뭐예요? 평강공주 입장에서 나만 아는 바보 뭐 아내 이런 줄 바보? 알았는데. 예. 아유. 아니네요. 그래 그냥 아내 바보로 하자. 아내 바보. 아내 바보. 딸 바보. 뭐 이런 아내 거. 바보, 바보.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 어쩌면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서 저평가됐던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4위 공개합니다. 줄을 서시고 조선 명의의 비밀. 제가 설명해드린 인물이 누군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편두통에 시달리던 선조의 병증을 침으로 치료한 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침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렸으며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의학 저서를 남긴 조선의 명의 누굴까요? 아, 또 근데 그분이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이러려고 그러지. 생각나는 사람 근데 한 사람밖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허준입니다. 허준. 예. 전광열. 이순재. 틀렸습니다. 줄을 서시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와 줄을 설 정도로 허준은 침을 잘 놓는 명이다. 이 또한 잘못 알고 계신 역사적인 오류입니다. 분명 허준 아저씨가 침으로 종기에 시달리는 환자도 낫게 하고 침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침으로 못 고치는 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가 과몰입했던 TV 드라마 소설이 만든 오류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37년 9월 23일 일경 말에 상이 알아오던 편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하는 의관에게 전구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침을 맞는 게 어떻겠소? 아유, 소신은 침 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허준 본인이 직접 침을 못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쪽은 안 강하셨구나. 침하고 뜸이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침은 또 다른 분야긴 해요.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한의사분들 중에 침 못 넣는 사람이 있어. 선조 아플 때 침 누가 났어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인정한 진정한 침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또 다른 명의자 최고의 침의 허임. 그의 독보적인 보사법이라는 침술과 서서 침구 경험방은 일본에도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조선의 의술은 약을 쓰는 약이와 침을 쓰는 침이로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주는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내과 의사, 허임은 침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 다 뛰어난 조선의 명의인 건 팩트. 허준이 침술까지 통달한 명의인 건 잘못된 오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 명의, 그러니까 침 쪽의 명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놀 줄은 알았겠지. 아, 감히 왕한테 놀 정도는 아니었다. 최고는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최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최고를 한 거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놀 수 있었겠죠. 당대 최고 내과의 허준과 외과의 허임 보유국 조선. 조선이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3위를 공개합니다. 천안 신분 백정, 사실은 뭐뭐. 자, 조선을 뒤흔든 의적 임꺽정. 그는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도 최하층민이었던 백정 출신으로요. 네, 이놈! 천한 백정놈이 어찌 감히 우리 동네 우물을 마신단 말이냐? 썩 물러나거라! 아이고, 이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냥. 아유. 자, 백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버드나무가지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바치던 고리백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천민 중의 천민. 마을 외곽에 모여 살아야 했고 다른 신분과는 결혼 금지. 할아버지 백정도 평민의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등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응. 백정만도 못한 자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가축 밑으로 거의 취급받지 않았나요? 네. 응. 자,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고려 시대엔 백정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나 백정인데 왜요? 뭐 보태준 거 있어? 자, 고려 때만 해도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일컫는 말. 백정에 쓰이는 한자 백에는 희다라는 뜻과 함께 없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국가가 부여한 직책이 없는 일반 농민을 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백정하면은 이미지가 뭐 도축, 그치. 뭐 잡일, 막 소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농민도 아우르는 개념. 되게 넓은 개념의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백정의 뜻이 확 바뀐 거예요, 이렇게? 좁아진 거네, 그럼? 사실 원래 가축을 도살해 고기를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을 차별하던 인식은요, 농경 생활이 아닌 동물을 사냥하는 유목민으로서 원래는 화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척들에 대한 차별이 팽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조선 세종 5년 병조에서 상소를 올리게 이릅니다. 화척은 본래 양인으로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그들 역시 칭호를 백정으로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소서. 이에 세종이 명하길.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제부터 화척을 일반 백정 농민으로 부르도록 하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기존의 백정 농민들은 기존의 화척들과 자신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본인을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정이라는 호칭은 엄밀히 말하면 세종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려고 호칭을 바꾼 건데 차별이 여전했던 게 좀 모순인 것 같은 느낌. 차별을 없애고자 백정이라 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던 이야기. 백정이라는 이름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또 다른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